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다며 백신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데 방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반성한다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 후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진통 끝에 선대위 진용 구성을 일단락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정점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공식 합류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난 데다 윗선 개입과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룹 BTS가 오늘 미국의 3대 음악상으로 불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합니다.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 올랐는데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거라면서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특히 공급 노력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현 정부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또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의식한 듯 불로소득이나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리 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금은 병상과 의료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조금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방역 일상 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하고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격려한 소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 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빛바랜 개살구라며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과 숨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례가 쏟아졌는데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의 태도가 경악스럽다면서 최소한의 공감을 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리얼미터 의뢰에 진행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2%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2% 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2.2%포인트 올라서 39.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1%로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17.6%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3주를 다 채우기도 전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일 효과도 별 영향이 없었고 3,000명대 확진자가 닷새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도 2,4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전국의 학교에서 등교가 시작됩니다. 매일 학생 300명 정도씩 감염되고 백신 접종률도 10%대에 머무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8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보다 601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5명, 경기 790명, 인천 161명으로 수도권의 80%가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 59명, 광주 58명, 강원 54명 등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은 집단 면역 목표치를 넘어 80%에 육박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산세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줄어들어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지금껏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180만 명 수준입니다. 60대 이상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 환자와 입소자에 대하여 추가 접종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특히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13.4%로 현저히 낮은 게 문제입니다.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앞두고 매일 평균 330명 넘는 학생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 시차 등교나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전체의 97%가 전면 등교를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100명 이상의 그런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니까 18세 이하를 예외로 했던 것을 그냥 동일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10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 생활방역 지도 점검단을 꾸려 교문 밖 주변 PC방과 노래방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늘면서 치료할 병상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80%를 넘어서면서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인 이 병원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부 병상을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의 1.5%인 20개 병상을 배정했는데 이미 90%가 들어찼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13개 정도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인력과 장비 수급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난 17일 이후 연일 5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5%포인트 상승해 처음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서울이 82.9%, 경기와 인천이 각각 80.2%와 79.7%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서울 59개, 경기 52개, 인천 16개 등 127개가 전부입니다. 병상은 부족한데 입원 대기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초 단 한 명도 없던 대기자가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동 1개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종합병동으로 개조를 해서 110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109병상이 차 있고 거의 그 전날 대기한 환자들 아침에 체온 몇 명 하면 그 자리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특히 신규 사망자 30명 전원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중환자로 가는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중환자로 가기 전에 대기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시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추가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명이 넘게 감염됐는데 대부분 치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열제로 열을 낮추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선 지난 2일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49명을 포함해 5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확진자는 고작 10여 명. 나머지는 대부분 정신병원 내부에 자체 격리됐습니다. 이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확진자 10명 가까이가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 통제가 어려워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서둘러 분산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한 탓에 위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만 하루 한두 명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랑 같은 층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확진이 계셨는데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프시다고 해도 제대로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병실이 없다라고. 위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병상이 부족한 건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의정부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전국을 통틀어 3곳뿐. 이마저도 최근 급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117개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병상은 풀로 돌아오고 있죠. 밀접 접촉자보다는 확진자 병상이 중요해서 지금은 이제 전환 과정 중에 있고요.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란 이유로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수용을 계속 거부하다 상태가 심하게 악화한 뒤에야 겨우 입원시켜준다는 겁니다. 확진이 되고 나서 수차례 이송을 요청을 해도 호흡 곤란까지 가야 겨우 이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열이 나면 상황에 맞춰서 해열제를 주는 거 그거 말고는 계속 모니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정신질환자 격리병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수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담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의료원급의 격리병상 확충 예산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조가 없는 한 당장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를 가려받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5일로 다가온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최고치를 경신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의 공항에 여행객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의 리사 파브스타인 대변인 트위터를 통해 19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224만여 명의 탑승객을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브스타인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초 승객이 급감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20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탑승객을 검색해 3일 연속 탑승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미국인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귀성길에 오른 미국인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하늘길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최대 80%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내내 미국 내 항공 이용객 수는 주중 기준으로 하루 100만 명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 12월 1일 하루 동안 287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도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과 도로, 철도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5,340만여 명에 달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 규모가 커지는 것이어서 미국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항공기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없으면 5차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타 빌러 소장은 독일 DPA 통신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5차 유행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식당, 술집 등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일부 주는 부분 봉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현지 시각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 제도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 강화와 백신 증명서,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에 항의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연막탄이나 폭죽을 쓰는 시위대를 물대포를 사용해서 해산시켰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반성한다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 후보에게 맡기기로 하고 백의 종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몸을 낮추면서도 민주당과 선대위의 쇄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며 자신을 후보로 선출한 국민과 당원 뜻을 따르지 못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실력과 국민을 위한 충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첩하고 또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대위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도 모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선대위 전체 구성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위임하고 후보가 그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충청 지역 민심 탐방도 이어갔습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들을 참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안보 메시지를 내놨고,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 도발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전통시장 민심도 훑었습니다. 연이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쇄신 칼자루까지 받아들면서 선대위 혁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의 최고위급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이 모두 합류하는 삼각체제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가 강하게 원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또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후보 직속으로 꾸려지는 독립기구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장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올랐습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 합류는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까지 껴안는 역할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로써 이번 대선을 지휘할 삼각체제가 공식화됐습니다. 막바지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김병준 두 전직 대표 사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윤 후보가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어내며 교통정리를 마친 게 주요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렇게 잘 보필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아마 두 분께서도 막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원팀 시너지를 내는 건 숙제지만 당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은 한풀 꺾인 상황. 공석인 비서실장이나 실무 핵심인 본부장급, 공동선대위원장 등 남은 선대위 인선도 이번 주에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여파로 부장검사가 경질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내놓을 수사 결과와 또 지지부진했던 윗선 수사가 이후 본격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로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20일이 오늘로 끝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완료에 맞춰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영장에 포함했던 혐의 위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휴일에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막바지 기소 준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모 변호사까지 소환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의 특혜를 몰아주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함께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 등의 뇌물과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절치부심 끝에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추가 혐의와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사는 사실상 겉돌았습니다.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결정타가 됐는데 쪼개기 회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임 부장검사가 중도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구속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김 씨가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 담을 수사 결과는 물론 기소 이후 이어갈 방침인 윗선 규명의 성패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던 곽상도 전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 여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녹취록 제공으로 도우미를 자처한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인 수요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려 본격적인 법정 공방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 1세대 1주택자도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98%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과장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는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0만 명 가까이 증가한 76만 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과 세율이 올랐기 때문인데 과세 기준을 올려 부담을 덜어준 1세대 1주택자마저도 2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볼 거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지난해 136만 원에서 올해 269만 원으로 양천구 목동 7단지 101제곱미터의 경우 144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에겐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립니다. 앞서 예로 든 음마와 목동 7단지 두 채를 모두 가진 사람이라면 종부세는 1년 전 3천만 원 남짓해서 올해는 8천만 원대로 올라 재산세까지 합치면 세금을 1억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많이 오른 종부세를 두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일부만 대변하지 말라 각종 논란이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지서 발송을 사흘 앞두고 종부세 대상은 국민의 2%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맞춰 올해 대상 인원과 세액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올리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건수는 56,169건에 달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나뉘는데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말합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 내지 240개월치인 거래이고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거래를 뜻합니다.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를 합친 전체 월세 거래 건수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건수 54,965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월세 거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만 5천 건 정도였다가 점차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면 주거 비용도 늘어나고 주거 상황 불안정성도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월세가 폭증한 것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임대하려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집주인도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 당분간 전면 월세보다는 반전세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천 원을 기록해 작년 10월 112만 원 대비 10.2% 올랐습니다. 아파트 보유자들은 종부세 급등으로, 서민들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로 밀려나면서 힘겨운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BTS가 오늘 미국의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에 도전합니다. BTS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래퍼 메건 디 스텔리언과 함께 버터 무대를 선보이고 밴드 콜드플레이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마이 유니버스 무대를 처음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BTS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 아티스트의 아시아 가수 최초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팝 아이콘이 된 방탄소년단. 시작은 성공보다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회사, 힙합 아이돌이라는 편견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들이 한국의 그 젊은이로서 겪은 일, 느낀 일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도 그런 내용이 해외 팬들에게도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세상의 90% 이상이 뱁새에 속하지 황새에 속하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희망 가득한 메시지로 그 자체가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쌍수식처럼 네 삶속에 굵은 날들 또한 넌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네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풀어내기 때문에 과거에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비틀즈라든지 혹은 뭐 퀸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보여줬었던 좀 보편성에 호소하는 메시지와 본질적으로 좀 닿아 있다. 그들의 음악은 색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류가 아닌 언어로 주류가 아닌 국가에서 온 주류가 아닌 인종의 사람들이 주류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전복적이죠. 제도권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인기라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방송국에 홍보하고 방송국에서는 그 음악을 우리들에게 묻지 않고 틀어요. 팬들의 자발적인 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기다? 오히려 오르가닉하지 않나요? 분자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게 되고 서로의 문화를 알게 되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행동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뭐 불평등 이슈, 뭐 이런 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는 그 MZ 세대의 특성을 가수들도 보여주고 있다. 소수 어떤 인종들을, 소수 언어들을 뭔가 리프레젠테이션 해주는 어떤 대리자, 매개체, 평화 혹은 뭐 평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세상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방탄소년단. 다양한 전방위적인 음악을 하는 그냥 하나의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멤버들이 실제로 음악의 가사,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음악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뛰어나고요. 지금 나오는 음악은 동시대 음악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온 음악과도 같은 조건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편견을 깨기 위해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시상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팝스타의 보편적 이름, 그걸 획득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비틀즈에 비견되는 그룹으로서 그런 평가가 어색하지 않을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워낙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앞으로도 남게 되겠죠.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답게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초겨울 추위도 함께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1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 6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겨울 외투 챙기셔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며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4.5도, 대전 6.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한 주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차 황사가 유입되겠고 오전에 서울도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앞서 고진영 선수 우승과 관련한 전화 연결 도중 자막에 타수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달 전 전북 순창의 가정집에 불이 나서 5남매를 비롯한 7식구가 보금자리를 잃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웃집에서 얹혀 살던 이들 가족에게 소방관들이 따뜻한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집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뒤덮였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치솟던 것도 잠시, 삶의 터전이던 집은 어느새 흔적만 남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택 뒤편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보일러에 있는 등유에 착화되면서 그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집에 살고 있던 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남매 등 7식구. 이웃집에서 살게 됐다는 소식에 소방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10월 첫 삽을 떠 약 2달 만에 새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시민봉사자들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럽고 저도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른바 119 행복하우스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3,300여 명이 마음을 모은 십시일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가족이 새 집을 선물받았습니다.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화재로 집을 잃은 이들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소방관. 그 따뜻한 온기가 누군가 좌절을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데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수 있다며 백신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정점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공식 합류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3주째를 맞은 어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네, 청소년층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전면 등교도 시작돼 감염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휴가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8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보다 601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5명, 경기 790명, 인천 161명으로 수도권의 80%가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 59명, 광주 58명, 강원 54명 등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은 집단 면역 목표치를 넘어 80%에 육박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산세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줄어들어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지금껏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180만 명 수준입니다. 60대 이상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 환자와 입소자에 대하여 추가 접종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특히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13.4%로 현저히 낮은 게 문제입니다.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앞두고 매일 평균 330명 넘는 학생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경우 시차 등교나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전체의 97%가 전면 등교를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100명 이상의 그런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니까 18세 이하를 예외로 했던 것을 그냥 동일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10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 생활방역 지도 점검단을 꾸려 교문 밖 주변 PC방과 노래방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도 구리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명 넘게 감염됐는데 대부분 치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열제로 열을 낮추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선 지난 2일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49명을 포함해 5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확진자는 고작 10여 명. 나머지는 대부분 정신병원 내부에 자체 격리됐습니다. 이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확진자 10명 가까이가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 통제가 어려워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서둘러 분산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한 탓에 위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만 하루 한두 명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랑 같은 층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확진이 계셨는데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프시다고 해도 제대로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병실이 없다라고. 위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병상이 부족한 건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의정부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전국을 통틀어 3곳뿐. 이마저도 최근 급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117개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병상은 풀로 돌아오고 있죠. 밀접 접촉자보다는 확진자 병상이 중요해서 지금은 이제 전환 과정 중에 있고요.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란 이유로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수용을 계속 거부하다 상태가 심하게 악화한 뒤에야 겨우 입원시켜준다는 겁니다. 확진이 되고 나서 수차례 이송을 요청을 해도 호흡 곤란까지 가야 겨우 이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열이 나면 상황에 맞춰서 해열제를 주는 거 그거 말고는 계속 모니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정신질환자 격리병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수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담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의료원급의 격리병상 확충 예산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조가 없는 한 당장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를 가려받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 청사의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오늘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 직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스템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선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 앞서 청사관리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전면 재가동했습니다. 오는 25일로 다가온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의 공항에 여행객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의 리사 파브스타인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19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224만여 명의 탑승객을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브스타인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초 승객이 급감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20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탑승객을 검색해 3일 연속 탑승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미국인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귀성길에 오른 미국인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하늘길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최대 80%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내내 미국 내 항공 이용객 수는 주중 기준으로 하루 100만 명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 12월 1일 하루 동안 287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도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과 도로, 철도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5,340만여 명에 달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 규모가 커지는 것이어서 미국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항공기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현지 시각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조치 제도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제한조치 강화와 백신 증명서,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에 항의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연막탄이나 폭죽을 쓰는 시위대를 물대포를 사용해 해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를 아쉬워했는데 다음 정부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특히 공급 노력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현 정부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또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의식한 듯 불로소득이나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최근에는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있다면서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직접 소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화상으로 국민 300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대를 기록하자 우려의 목소리부터 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도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며 위중증 환자 병상 상황이 빠듯해진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 병상을 빠르게 확충하고 추가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일상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완료되면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먹는 치료제도 이미 4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당정 사이 갈등을 빚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원을 강조해온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를 합니다. 아울러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하고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격려한 소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빛바랜 개살구라며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과 숨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2%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2%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2.2%포인트 올라 39.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1%로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17.6%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대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년을 주제로 하는 선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민 선대위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회의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에게 의원총회에서 쇄신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 후보가 첫 공식 석상에서 선대위 개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틀을 뛰어넘는 선대위 구성과 외연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라며 선대위 쇄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가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는 건 후보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날 발표한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대위 합류 등 과정을 공유하고 선대위 구성과 추가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언론사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 국가 미래 비전과 관련해 발표하고 선대위 구성 관련 비공개 일정 등을 소화할 방침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조기를 맞은 오늘 여야 대선 후보가 추모식에 일제히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후 2시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조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언론사 행사에 이어서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도 조우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김희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KBS의 최종 후보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비롯해서 수신료 인상안 등에 대한 견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도덕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선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은 오는 24일에서 25일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수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5조 7천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는 강제로 재택근무를 실험했습니다. 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다시 갈림길에 선 기업들. 선뜻 예전의 출퇴근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모처럼 직원 수십 명이 모이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조별 회의에 이어 다시 335 모여 대면 접촉을 이어갑니다.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리얼하게 좀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과장은 요즘 서울 본사 대신 집 근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수도권 공유형 사무 공간을 만들어 소속 부서나 계열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택과 출근의 중간쯤,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정해진 곳으로 출퇴근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언제나 당연히 그렇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만이 좀 독립된 공간에서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대면 회의나 해외 출장이 재개되고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모두 모여 일하는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격 업무에 익숙한 IT,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유지하거나 공유 사무실을 빌려 인력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로 하면은 재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7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재택과 같은 유연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도 높이더라는 집단 경험 때문입니다. 뭐 확실히 출퇴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많이 좀 세이브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을 뭐 아무래도 가정에 더 쏟을 수도 있고 좀 뭐 제가 제 시간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재택근무 실험을 퍼뜨렸던 바이러스가 일상 회복을 앞두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강제 조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전 애인인 35살 남성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집까지 찾아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따라 A씨에게 피해 여성 100m 이내로 접근이나 연락 등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와 같은 강제 분리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통신 매체 이용하지 말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면 경고 이렇게 3가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경고를 해주고. 살해 위협이 종종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A씨를 강제로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처럼 공격성이 강한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심리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적극적으로 유치장 입감 등을 법원에 신청했어야 했단 겁니다. 전자발찌 등을 가해자에게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통해서 경각심 또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교정 이런 것 등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구두로만 사실상 경고하는 식의 잠정 조치를 한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였던 거죠.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도 늘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가운데 벌어진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력 사건.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스토킹 범죄 관련 보완 입법안에 스토킹 가해자를 분리할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살배기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에 실려온 아이의 온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 다세대 주택 앞에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서고 구급대원이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몇 분 뒤 구급차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살 남자아이가 구토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구급차가 여기 와 있었고 우는 소리가 들렸고요. 우선 아줌마 우는 소리가 들렸고 누가 아파가지고 뭐 실려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온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얼굴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33살 의붓어머니 A씨.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돌이 되지 않은 친아들, 3살배기 의붓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애기 하나 안고 댕긴 것만 봤어요. 옥상에 한 번씩 오고 가고. 크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걸어댕긴 애기도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올라가 따라댕긴 애기. 경찰은 A씨가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숨진 뒤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아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육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육개에 약 9만 2천 마리를 사육하는 육개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9일 AI가 발생한 메추리 농장 3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고병원성 검사 결과는 1일에서 3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차량 안에 갇혀있던 20대 운전자 A씨를 구조했고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에 사는 40대 남성이 피해자들이 살던 3층에 내려와서 흉기 난동을 벌였을 때 현장에 있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10만 마리가 넘는 떼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떼까마귀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찾아들자 태화강 하늘은 거대한 떼까마귀 군무가 시작됩니다. 회오리 치듯 휘가만 나는 떼까마귀를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떼까마귀 방문이 절정에 이르자 울산시에서는 군무 감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떼까마귀 군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떼까마귀를 형상화한 무용을 같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떼까마귀는 한 달 전부터 울산을 찾기 시작해 지금은 13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멀리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손님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갔다가 저녁이면 태화강으로 돌아옵니다. 기괴한 울음소리와 주택가 분비물 피해로 피호감을 주는 새로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울산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독특한 철새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떼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떼까마귀가 겨울철마다 울산을 찾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떼까마귀는 이곳 태화강에서 겨울을 난 뒤 내년 3월 말쯤에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미국의 3대 음악상으로 불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에 도전합니다. 네,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 기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BTS는 지난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역대 최다인 4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 인기를 끈 다이너마이트로 달성한 성과였습니다.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통산 10주 1위에 오른 버터는 오늘 수상에 도전합니다. 빌보드 음악상과 함께 미국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립니다. BTS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무대도 펼칠 예정입니다.
BTS는 이 시상식에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후보에 올랐고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더 위켄드 등 세계적인 팝스타 5명과 경쟁을 펼치는데 그룹은 BTS가 유일합니다. 이미 쟁쟁한 가수들이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방탄소년단이 그런 반열에 같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올해 아티스트상이나 올해 최고 노래상이나 두 가지 하나만 받아도 방탄소년단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입니다. 그래미 측은 지난 5일까지 1차 투표를 마쳤고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후보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래미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BTS는 지난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미 측이 후보 선정 위원회까지 없애며 변화에 나선 만큼 내년에 열릴 시상식에서 수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일본 내 한류가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 이어 이제 문학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 한류 팬임을 자처하는 일본의 대표적 배우 겸 가수 고이즈미 교코 씨도 요즘 한국 문학에 빠져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電話線に乗って聞こえてくるお米を研ぐ音、お皿を洗う音。ああ、今日も元気に過ごせたのですね。 40년 가까이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가수, 작가로 활약해온 고이즈미 교코 씨. 드라마와 영화로 시작한 오랜 한류 팬은 요즘 한국 책을 읽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한국 문학을 소개한 인연으로 올해 K북 페스티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ね、お友達からなんか LINE でこれの写真が送られてきて、これすごい面白かったですよって言って、パク・ミンギュさんのカステラとかもすごい私は面白かったです。 고이즈미 씨는 문학을 포함해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에 흐르는 강렬함을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과는 사뭇 다른 표현 방식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目をそらさない強さ、絶望に対してもそういうのがちょっと日本人は苦手かなって思うんですよね。作る方としてその強さはすごく私はいつも感動してしまう。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BTS에 반한 뒤에는 이들의 음악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는 오랜 기간 연예계에서 활동해온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ファンの人たちとの連帯、信頼関係っていうのを徹底してなんか行われているような気がして、人だとか愛だとかをもう一回信じ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にしてくれるところがあります。 한일 두 나라 앞에는 정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 나라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으로 고이즈미 씨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とにかく今旅行に行きたい場所ナンバー1なので旅行に行った時に見かけたら声かけてくださいっていう感じでしょうか。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정확도가 피부색이 짙은 유색 인종의 경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함이 유색 인종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손가락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옥시미터 장비를 끼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는 의료 장비로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미터가 흑인 등 피부색이 짙은 인종에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국 통계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내 중환자실 입원자 중 흑인과 남아시아계가 백인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3월까지 중환자실 입원자 중 흑인과 아시아계의 비율은 28%로 이들이 전체 영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배가 많았습니다.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이 같은 결함이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백인 위주로 의료 장비가 만들어지며 벌어진 제도적 인종 편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always be looking to see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ings. And this particular issue about racial bias in medical instruments, it's global. 자비드 장관은 의료 장비의 인종 편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측과 이미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의료체계 전반의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의료체계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편향 문제도 살펴보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절기답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계절이 초겨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6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 아침보다 더 춥겠고요. 밤사이 기온은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은 영하 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차갑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3cm, 서쪽 곳곳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초미세먼지가 말썽이었다면 오늘은 황사가 밀려오겠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등 전국 곳곳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한층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이 4도, 대전은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은 9도, 대구 10도가 되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가 20여 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겹쳐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은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최근 물가 수준을 고려해 연말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문이과 첫 통합 수능 난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과 학생 사이의 체감 난이도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2년째 겪은 고3 수험생에 누적된 학습 결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입시 업체들은 가채점 결과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일단 논술과 면접과 같은 수시 전형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흉기란동 사건 현장을 떠난 경찰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갖고 있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에도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부각된 사건이 잇따르자 2019년 5월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규칙을 만들었지만 훈련 부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층간소음 신고가 흉기 난동으로 번질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공개 엿새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단 5일만 빼고 1등을 지키던 오징어 게임은 지옥의 자리를 넘겨주며 2위로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이제 믿고 보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를 아쉬워했는데 다음 정부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특히 공급 노력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현 정부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또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의식한 듯 불로소득이나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2%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이 7.6%,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2% 순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2.2%포인트 올라서 39.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1%로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17.6%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습니다. 네, 확진자 증가와 맞물려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인 이 병원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부 병상을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의 1.5%인 20개 병상을 배정했는데 이미 90%가 들어찼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13개 정도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인력과 장비 수급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난 17일 이후 연일 5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5%포인트 상승해 처음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서울이 82.9%, 경기와 인천이 각각 80.2%와 79.7%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서울 59개, 경기 52개, 인천 16개 등 127개가 전부입니다. 병상은 부족한데 입원 대기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초 단 한 명도 없던 대기자가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동 1개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종합병동으로 개조를 해서 110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109병상이 차 있고 거의 그 전날 대기한 환자들 아침에 체온 몇 명 하면 그 자리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특히 신규 사망자 30명 전원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중환자로 가는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중환자로 가기 전에 대기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시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추가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당 안팎에서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반성한다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 후보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몸을 낮추면서도 민주당과 선대위의 쇄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며 자신을 후보로 선출한 국민과 당원 뜻을 따르지 못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실력과 국민을 위한 충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첩하고 또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대위 쇄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도 모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선대위 전체 구성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위임하고 후보가 그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충청 지역 민심 탐방도 이어갔습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들을 참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안보 메시지를 내놨고,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 도발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전통시장 민심도 훑었습니다. 연이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쇄신 칼자루까지 받아들면서 선대위 혁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금 더 나아가 선대위 총사퇴론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체제를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서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선대위 체제에서 누굴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에서 후보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선대위 총사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정성호 의원은 그래야 후보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앞두고 재선의 김두관, 3선 이광재 의원에 이어서 4선의 김영주 의원까지 차례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부터 성찰하고 반성하며 혁신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쇄신 방안을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표 쇄신으로 내부의 위기의식을 잠재우고 지지율 반등까지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최고위급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까지 세 사람이 모두 합류하는 삼각체제를 확정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가 강하게 원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또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후보 직속으로 꾸려지는 독립기구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장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올랐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 합류는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까지 껴안는 역할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로써 이번 대선을 지휘할 삼각체제가 공식화됐습니다. 막바지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김병준 두 전직 대표 사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윤 후보가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어내며 교통정리를 마친 게 주요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렇게 잘 보필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아마 두 분께서도 막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원팀 시너지를 내는 건 숙제지만 당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은 한풀 꺾인 상황. 공석인 비서실장이나 실무 핵심인 본부장급, 공동선대위원장 등 남은 선대위 인선도 이번 주에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여파로 부장검사가 경질되면서 수사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앞으로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20일이 오늘로 끝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완료에 맞춰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영장에 포함했던 혐의 위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휴일에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막바지 기소 준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모 변호사까지 소환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의 특혜를 몰아주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함께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 등의 뇌물과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절치부심 끝에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추가 혐의와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사는 사실상 겉돌았습니다.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결정타가 됐는데 쪼개기 회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임 부장검사가 중도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구속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김 씨가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 담을 수사 결과는 물론 기소 이후 이어갈 방침인 윗선 규명의 성패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던 곽상도 전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 여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녹취록 제공으로 도우미를 자처한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인 수요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려 본격적인 법정 공방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전과자의 전화번호가 누락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담당 경찰은 뒤늦게 집으로 찾아갔고 어린 자녀와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 2011년 출소했습니다. 이후엔 경찰에 10년 동안 주거지와 일자리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9년 넘게 꼬박꼬박 빠짐없이 보고해왔지만 정보 공개 대상자 해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계속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제
경찰서가 직접 가서 거기 직원분들이 있으신데 찾았어요.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지난 3일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어린 자녀들과 사는 집에 찾아와 대뜸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쪽지에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 형사가 방문했으니 연락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쓰인 번호로 전화를 한 건 A씨가 아니라 A씨의 자녀였고 아버지랑 연락이 되는지, 같이 안 사는 건지,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건지 등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픔을 잊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아서 뒤늦게 연락이 닿은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사용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니 제가 그 식구들한테 뭐 쪽지 하나 남긴 거밖에 없어요 저는. A씨가 항의하자 황당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게 준희 씨 한 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50명 정도 돼요. 제가 중요해서 좀 뭐라고 할까 개인기 피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말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측은 법무부에 전달해야 하는 A씨 정보가 누락돼 전화번호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뀐 번호로 연락해왔던 기존 담당 경찰관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관리 미흡은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범죄자를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재범 위험성이 정도에 따라서 아예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뭐 보호관자 조건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차등적인 그런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건수는 2019년 12,000여 건으로 경찰 1명이 많게는 8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등록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인력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설답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나 눈은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도, 체감 온도는 1도까지 내려가면서 무척 쌀쌀하고요. 낮부터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 기온이 6도에 머물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며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 대전 6.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 서식이 이어지겠고 한 주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황사가 유입되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신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